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2차 발사 실패 3개월 만에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전부터 우리 정부가 경고했던 9.19 합의 일부 1조 사망 효력 정지 조치도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말까지 경찰관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제한해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북한 동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에 나설 거라고 예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찰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 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겁니다. 정찰위성을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봐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타격수단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위성이 정말로 절실한 게 북한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 끝내 3차 정찰위성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지난 25년간 위성 발사의 꿈을 이어왔던 북한, 세 번째 도전만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찰 위성, 북한 핵미사일 공격의 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정찰 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25년간 위성을 꾸준히 쏘아 올렸지만 궤도에 올린 건 단 2번뿐이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던 2012년 12월 발사한 황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발사한 황명성 4호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들 위성의 지상 관측 영상 등을 공개한 적이 없어 사실상 죽은 위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성과 탄도미사일엔 비슷한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위성 발사로 포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라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거푸 실패한 뒤 이번에 발사 성공을 주장한 만리경 1호는 북한이 쏘아 올린 첫 군사정찰 위성입니다. 발사 실패 직후 추가 발사를 예고하면서까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군사정찰 위성은 상대방의 전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북한 핵미사일의 눈 역할을 해 핵 무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을 겨냥한 상대의 공격을 감시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정확하게 교신들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ICBM이나 IRBM이나 이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훨씬 더 정교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발사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위성 자체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북한은 과거 무인기 사건 때처럼 한미 군사기지나 대통령실 등 핵심 시설의 고화질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위성의 성능을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기지국과 신호 송수신, 지상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발신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위성 발사가 성공했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오는 30일 첫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어 남북의 정찰 위성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주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곧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순방 현지에서 해당 안건을 즉시 제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효력 정지된 조항은 제1조 제3항, 군사 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자주 도발을 하고 한미 정찰 능력이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즉각 복원할 거라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바로 이 9.19 합의 1조 3항, 정부 의결에 따라서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1시간쯤 지났네요. 3시부터 군사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정지 기한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혹은 안보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1조 3항은 군사 분계선 주변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따라 그동안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그리고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돼 왔는데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제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4단급부터 시작해 군단급 무인기나 감시 정찰 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 효력 정지 상황을 보면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상호주의와 도발 억제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예로 들었는데요. 해당 법률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체결한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며 사문화시켜온 적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맺은 합의에 대해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북한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다음 날인 오늘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산타페함은 어제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한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와 같은 미 해군 제1항모 강습단 소속입니다. 해군은 한미 해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을 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미국 입장이었고요. 자, 일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긴급 NSC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난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발사, 일본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강력히 항의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어젯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J-알러트를 발령하고 발사 소식을 신속히 전파했습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深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자국민에게는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태라며 엄중히 항의했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미일이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 시점인데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부터 유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해왔고 미사일 관련 기술과 운용 능력을 급속히 높여왔다며 앞으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 5월 발령한 파괴 조치 명령의 지속 여부는 각종 정보를 평가한 뒤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궤도 진입을 위한 속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초속 7.9km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고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지상과의 통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 위성과 관련해 속도와 통신 상태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한미일 3국의 후속 무력 시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쪽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한미일 3국처럼 안보 당국 차원의 긴박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한 측 발표를 인용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중단 결정과 함께 미국 항모전단의 부산 입항과 주말 연합훈련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후속 무력 시위를 부각하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의 책임을 돌리고 간접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열린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 예고에 대한 중국의 역할 관련 질의응답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부터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 경색을 방치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대북 군사 압박을 중단하고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눈에 띄는 점은 한미 양측에서 거듭 제기되는 역할론에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中国不是主要的矛盾方，解决问题的钥匙在美方手里。 당사자가 아니다. 이 발언은 잠시 뒤 이물철 교수께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3차 발사 성공 배경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역시 중국 외교부의 모범 답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독립국가이자 중국의 좋은 이웃이라는 대답입니다. 즉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북러 군사협력을 제재해달라는 한미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잘하고 있으니 미국이나 제 역할을 하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中方一直致力于维护半岛的和平稳定，希望美方做好自己该做的事。 네, 미국이나 잘해라.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인가요? 네, 북한이 우주 로켓을 발사한 건 1998년 이후 모두 8차례입니다. 이 중에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한 건 2번,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입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2012년 당시 중국 외교부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我们对朝鲜方面在国际社会普遍表示关切的情况下实施发射表示遗憾。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명백한 핵무기인 ICBM 발사마저 두둔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나 추가 제재안에 러시아와 함께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정치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걸 두고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반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및 위성의 성능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말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는 입장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네, 내년 총선 앞둔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줄 현역 의원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위 평가자가 바로 컷오프, 즉 공천 배제시킬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넘길지를 놓고 지도부가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공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하위 평가자에는 중진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혁신위가 제안한 인적 쇄신론과 맞물려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는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구 소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또 어제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는 자신의 언급에 대해서는 맞는 말을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자신은 스타 장관이 아니라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정치권은 한 장관의 보폭 넓히기를 사실상의 정치 행보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험지 출마 의사를 부정하지 않는 만큼 이들 국무위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야당은 잇따른 구설수에 단호히 대처하며 총선 전 잡음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오늘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해당 발언이 처음 나온 뒤에 사흘 만에 중징계 결정까지 내린 건데 중도층 유권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공천 규칙을 놓고는 내용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어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경선에서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도부의 결정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와 마찰이 잇따르는 비명계를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친문계 핵심 의원들이 이런 주장에 가세할 경우 계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가 미칠 파장과 함께 북한이 어젯밤 감행한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관련해서 전문가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사 예정 시점 가장 빠른 시점이 20일 0시였기 때문에 기습 발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시점보다 1시간 좀 먼저 발사했습니다. 그 시간을 택한 이유, 뭐 기상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상 때문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네. 뭐 1차, 2차 그 군사정찰 위성 발사할 때도 보통 이제 새벽 시간에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1시간 먼저 이제 발사를 했는데 기상 조건 외에 다른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북한에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강수 그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역시 날씨가 기습 발사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8월에 이제 2차 실패한 직후 10월에 세 번째 발사에 시도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어제 11월 21일 밤이었거든요. 좀 늦춰진 이유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언론들에서 다 지적하고 있지만 이제 9월달에 그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장소가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입니다. 네. 그 우주기지에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일구수 일투족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고 또 러시아도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원하는 수요를 또 감안해서 일정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군사 정찰 위성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 우리가 30일로 좀 예고했던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 발사를 의식한 건 아닐까요? 결국 이제 10월 달에는 발사를 못 하고 결국 이제 11월을 그러니까 이제 21일을 선택한 거죠. 네. 북한이 그 과거에도 이제 도발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항공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한국에 뒤지지 않겠다. 이런 의도들을 이제 드러낸 적이 사실 여러 차례 있긴 합니다. 앞서 이제 YTN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그 인공위성 개발한 역사가 거의 25년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이제 공식 출범하고 2013년에 국가우주개발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결국 이제 우주개발국이고 또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국가우주개발총국으로 이름은 바꿨지만 네. 그게 원래 10주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 개발에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공을 들여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들이 많고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연됐지만 우리 한국의 첫 그 군사 정찰 위성도 상당히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뒤질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가 앞서가겠다. 그런 의도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89일 만에 재발사를 했고 이 정찰 위성이 관건이 결국은 궤도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가, 또 궤도를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공에 대해서 북한은 좀 확신하는 것 같고요. 우리 한미일 관련국 포함해서 한미일은 좀 검증 중이다, 이렇게 신중한 반응인데 일단 북한의 발표는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는 겁니까? 노동신문 1면, 2면에 이번 그 군사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칼라 사진을 게재하면서 네. 과시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은 북한이 나름대로 궤도에는 진입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확신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대로 한미일이 이제 계속 지금 검증 중이라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1차, 2차 때는 실패했으면 바로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궤도 진입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궤도 진입은 1단계에 머무는 거거든요. 궤도에 진입해서 북한이 2015년에 만들었던 그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이제 위성 관제소인데 여기하고 이제 교신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그 중에 또 핵심은 결국 이제 인공위성에 그 내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지상에 있는 어떤 중요한 시설을 촬영을 해서 네. 얼마나 양질의 또 고해상도의 사진을 관제소로 보내서 보낼 수 있느냐, 원활하게 교신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볼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만리경 1호 감시 정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그 만리경 1호가 찍은 위성 사진까지 공개돼서 그걸 확인해야 성공 여부가 이제 판단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이제 그 해상도가 군사 정찰 위성의 그 개념에 부합되는 그 퀄리티를 보여주느냐. 네. 근데 그게 또 관건인 거죠. 과거에 이제 북한이 찍어 보냈던 그 공개했던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너무 허접하다. 너무 이게 수준 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떻든 북한이 만약에 성공해서 궤도 진입에 성공해서 지상의 어떤 물체를 관찰해서 찍은 사진을 그걸 이제 공개했을 때 그 해상도가 이제 얼마나 이제 고해상도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지상 물체를 이제 1m까지 그 촬영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의 어떤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러시아 지원을 만약에 받았다면 뭐 정밀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이를테면 뭐 전차라든지 트럭 이런 걸 좀 식별할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는 걸 그 사진이 공개된다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게 군사 정찰 위성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 미국하고 구소련, 러시아거든요. 네. 이 두 개 나라가 지금 수백 개의 군사 정찰 위성을 지금 지구 궤도에 띄워서 지금 계속 그 지구 전체를 관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과연 그 인공위성에 탑재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러시아가 제공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인공위성의 어떤 발전 그 어떤 그 수준을 보면 이게 이제 전자 광학 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적외선 장치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뭐 전자 그 기파를 또 발사해서 거기에 또 반사되는 네. 데이터를 가지고 또 수집해야 되는 그런 능력까지 이게 굉장히 고도로 발전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도 이전과 나은 그런 해상도의 사진을 공개하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군사 정찰 위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기술 수준을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낙하물 또 수거를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군은 아마 낙하물 이제 탐색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제 1단, 2단 그 추진체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당연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추진체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수거해서 네. 분석할 수 있다면 북한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뭐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과거 이제 1차, 2차 군사정찰 위성 낙하물도 우리가 수거해서 이제 분석한 적도 있고, 특히 이제 1차 때에 이제 제대로 한번 분석한 그 평가한 경험이 있는데, 어떻든 낙하물 탐색이 굉장히 중요한 추후 어떤 대응 조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보면 군사정찰위성,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5대 국방과학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2025년 사이에 북한 입장에선 그런 계획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국방력 발전 5개년 기간 안에 최중대사로 군사정찰 위성을 여러 기를 여러 각도에서 발사하라 이런 이제 지시가 있고 그걸 이제 완성하는 연도가 2025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의 군사 협력이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제 1기뿐만 아니라 여러 기,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16기까지 이제 2025년까지 지구 궤도에 띄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2년 안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한다면 사실 정찰 그 능력은 뭐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결국 이 정찰 능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주변의 미국 군대의 어떤 움직임, 특히 이제 전략 자산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이걸 이제 탐지하고 추적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보다 정교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정밀한 타겟 능력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이제는 기습 공격을 하겠다. 기습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정찰 위성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조금 못다한 질문이어서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발사체보다는 위성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기술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측면에서 좀 받았을까요? 러시아로부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의 무기 체계는 거의 러시아 무기 또는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저는 평가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 기술 지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북한의 1, 2차 그 실패 사례 그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러시아 전문가가 그냥 기술적 자문을 했을 가능성, 그냥 좋은 정도죠. 네. 거기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에 탑재하고 있는 이런 광학 장비들, 이런 촬영 장비들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지금 도입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폭넓게 본다면 한번 이제 가능성 영역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시키는 게 절실한 과제이긴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 부품 협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저는 낮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국제사회의 이제 대북 제재 위반 관련된 그런 비판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또 북한을 과도하게 또 무장시켰을 경우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1시간 반 전부터 이제 효력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 1조 3항의 내용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 결국 이제 1조 3항이라는 게 비행 금지 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비행기냐? 결국 이제 저게 핵심이 무인기인데 무인 정찰기 같은 건데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일대에 그동안 이렇게 제한된 그런 정찰, 감시 네. 그런 어떤 그 비행을 이제 재개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군사합의서 일시 중지의 어떤 효력이 과연 뭘까? 이 효력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효과가 그러니까 북한을 하여금 이제 추가적인 도발을 막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최상의 기대 수준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과연 북한이 그렇게 나올까?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가 도발을 막는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계속 추가 도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9.19 군사합의의 해제 범위도 더 효력 정지의 범위도 넓혀 나가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밝히고 예.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잖아요. 근데 이 9.19 합의는 사실상 뭐 저는 오래전에 사문화됐다고 일단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감시 정찰 역량이 좀 확장될 수도 있고 보다 공세적으로 이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수단을 갖게 됐다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이전과 다른 그런 수세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계속 남북 간의 긴장이 에스컬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새로운 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이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남북 관계가 좋아도 오해, 오판, 오인에 의한 충돌 가능성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라인을 열어놓고 최소한의 어떤 신뢰 조치로서의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거는 신뢰 조치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걷어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역대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긴장 관리 조치들, 최소한의 긴장 관리 조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우발적 충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해, 오인, 오판을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였는데 이번에 효력 정지는 말씀하신 대목이 좀 우려스럽다. 아직 북한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북한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효력 일부 그렇죠. 정지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북한이 사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우리 정부가 계속 어떤 그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이 아직 어떤 그 반박이라든지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게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맞대응 수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의 도발이 아니고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도발의 가능성,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군사 분계선 네. 일대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과거에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이를 한번 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만든 적도 네. 있잖아요, 그죠? 북한은 지금 훨씬 다양한 수단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군사 분계선이 지금 그 군사 분계선에서 만약에 이제 이번 일부 효력도 정지를 시키고 또 확성기 방송도 그 심리전 차원에서 재개를 하고 네. 또 전단지가 이전보다도 많이 뿌려지는 상황이 허용이 된다면 북한은 이걸 종합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려한 그런 이제 정부의 아주 세밀한 긴장 관리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계 연결하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까 중국 반응 전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고 선긋기를 했거든요. 지난번 위성 발사 때하고는 좀 유감이었는데 그때랑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많이 달라진 분위기고요. 저도 아주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중국의 발언이?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늘 미국과의 관계 또 뭐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래도 뭔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최소한의 역할들을 뭐 이렇게 책임감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거는 당신들끼리 해결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 이제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이제 전략 경쟁, 심화되고 있는 전략 경쟁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예. 또 신냉전이라고 해서 이제 진영 대결이 계속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보다 분명하게 저는 북한 편에 서려고 하는 또 서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10명을 맞바꿔서 석방을 하고 나흘간 일시 휴전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일시 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류재용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됐는데 결국 합의 타결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한 지 46일 만에 일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카타르가 중재해서 합의한 이 일시 휴전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어린이와 여성 등 50명의 인질들과 이스라엘이 수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 인도적 구호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4일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표결에 앞서 일부 극우정당 소속 강요들이 인질 전원 석방과 하마스 붕괴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휴전이 불가하다며 반대해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표결 끝에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10명 석방할 때마다 하루씩 연장. 자, 그렇다면 인질 석방과 휴전 언제 시작이 될까요? 네, 합의안의 이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재자인 카타르는 준비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4시간 안에 합의 이행 시점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23일부터 교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전이 중단되면 가자 지구에서 공격과 체포가 없고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항공기 운용도 제한한다고 이스라엘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가자 전역에 구호물자와 연료 트럭 수백 대의 진입도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회의 이후 성명에서 모든 인질을 데려오고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 하마스가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극우정당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이 강요회의의 승인을 받았고 휴전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와 인질 가족 등의 압박도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동안 이스라엘에 지속해서 일시 휴전을 종용해 왔습니다. 합의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회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중재를 해온 카타르와 이집트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스라엘이 일시 휴전으로 가자 지구에 인도적 구호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그간 비밀리에 카타르, 이스라엘, 이집트와 인질 석방 문제를 긴밀히 공조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날 50명에는 미국 국적자인 여성 2명과 3살 어린이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인질 석방이
일차적이고 나머지 인질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려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과 어린 인질이 50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모든 여성과 어린이가 1차 석방 기간에 풀려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인질 전원의 석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고 교전 중지 여부는 전적으로 하마스의 추가 인질 석방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일시 휴전이 결정되기까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이번 전쟁은 지난달 7일 유대교 안식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2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이처럼 납치를 당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보복 공습을 단행하며 전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ת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이스라엘, 전기와 식량, 연료 공급을 중단한 상태로 가자 지구 민간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공습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면서 이 전쟁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피난민을 포함해서 최소 500명이 숨지고 또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حارتنا انقصفت اجينا ابننا انكسر عنده الحوض واخذ بيجي في جبينه 70 غرزه. 네, 이처럼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이어지자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며 오히려 본격적인 지상전을 선언합니다. אתמול בערב נכנסו כוחות קרקעיים נוספים שלנו בשערי עזה בפתחו של מעוז הרשע. זהו השלב השני של המלחמה שמטרותיה ברורות. השמדת היכולות הצבאיות והשלטוניות של החמאס והחזרת החטופים הביתה. 이달 초 가자시티 포위 완료를 선언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거점으로 지목한 곳 바로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입니다. 자, 이른둥이들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15일 이스라엘군이 이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고 나흘 뒤에는 수천 명의 의료진과 피난민 등을 내보낸 것으로 전해지는 등 민간인들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كان اللي هو الحصار للمستشفى ما في كان حالة بيعطوهم الطفلة انتكست حالتها رجعت تاني لمرحلة الصفر إنه هي عايشة على الأكسجين وهي كانت أخطر حالة من بين الأطفال. 그제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이 정도에 이르는 가운데 전쟁 발발 46일 만에 양측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요.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권은 하마스 토벌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해서 이번 교전 중지가 장기간 휴전으로 굳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정부가 해외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돌면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병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여 우범국발 입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 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에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 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 사람은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정부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밀수 매매 등 공급책에 대해선 초반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약을 판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집중 단속을 벌이고 국제 밀수 조직 등 마약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경찰이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도 예산 4억 1,400만 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800여 명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 명 가운데 대상자를 10% 선별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가 긴급히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주민등록 시스템 전산망에서 과부하가 발생을 해 오류와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킨 건 신규 주민등록과 등본 발급 등을 담당하는 전산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분가량 주민등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있었지만 전산망 재접속 등을 통해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 3명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푸른색이었지만 사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서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고 기다리던 행인 3명이 도로를 건넙니다. 도로를 절반 정도 건널 때쯤 차 한 대가 그대로 행인들을 덮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45분쯤. 82살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행자들은 수십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70대 B씨 등 여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지점 인근 교회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새벽 기도 왔다고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올 때 그랬으면 바빠서 신호 위반하고 건너왔다 그랬지만 집에 가는 길인데 신호 위반할 일도 절대 없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지 신호를 위반했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80대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매년 2%대에 불과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내셨던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인가? 고령자이신 분들 좀 있으셨는데 고령자분들의 운전면허 반납 자료가 좀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A씨 진술과 블랙박스,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도용 방지를 위해 가려놓은 바코드를 복원하는 수법으로 교환한 실물 상품권이 무려 수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상품권 무인교환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바코드를 찍자 교환기에서 실물 상품권이 착착 나옵니다. 30대 남성 A씨가 교환한 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돈을 주고 거래한 적도 없지만 A씨에겐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판매자가 색을 칠해 가려놓은 바코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몰래 복원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 등을 돌며 A씨가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상품권은 무려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중고거래앱 판매자나 구매자는 상품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그 다 지운 것도 아니고 반을 자르고 위에 거를 지운 거였는데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A씨는 상품권을 교환할 때 걸어서 이동하거나 마스크와 안경을 바꿔 쓰는 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집력이 있어 상품권을 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00만 원어치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복원해서 범행에 이용할 수 있으니 중고거래를 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압수한 실물 상품권 1년 번호를 역추적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30명에게 상품권 1,300만 원가량을 돌려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황 씨의 친형수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던 척을 하며 황 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황 씨와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드래곤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최근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억 원어치 필로폰을 젤리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900여 그램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차례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젤리 포장지에 넣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화물로 보내는 등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일삼은 러시아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름 동안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입국해 대담하게 범행에 나섰다가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며 혼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입니다. 외국인 남녀가 다른 여성 승객 1명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외국인 여성이 앞에서 옷을 여미는 척 시간을 끄는 찰나 뒤따르던 외국인 남성이 가방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건너온 원정 소매치기 일당입니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가방이 열려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으로 구성된 소매치기단은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잡이, 주변 사람들 시선을 돌리는 안테나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돈을 훔친 뒤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9일 동안 무려 45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며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수사망을 끝까지 피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3명이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장면을 확보 후 이들에 대한 범행 전후 CCTV 분석 및 잠복 수사로 지하철로 이동 중인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은 3인조 소매치기단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검거 당시 소지품에서 나온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700만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빚을 돌려막기 위한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9개 회사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4,9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5% 증가했고 한 달 전인 지난 9월보다도 6.3%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벌여 다음 달 초에 발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식약처 등 관계부처,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연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하고 내일부터 사이트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도 받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구직에 대한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6%가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등이 부족해 준비하기 위해서란 답변이 48.5%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부족이 3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가전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미니 건조기도 그중에 하나인데 최대 건조 용량으로 기능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두 명이 사는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 100만 원 안팎하는 대형 건조기보다 훨씬 저렴한 20-30만 원대여서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10kg 이하 소형은 건조기 10대 가운데 2대꼴로 팔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인 지난 7월엔 점유율이 34%까지 올랐습니다. 미혼이긴 한데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기 때문에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빨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이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표준 건조 용량을 넘는 최대 건조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건조 용량은 2.5kg 수준이지만 광고에는 3에서 4kg으로 최대 건조 용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인증된 표준 건조 용량은 건조 기능이 보장되지만 최대 건조 용량으로 빨래를 넣으면 건조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최대 건조 용량으로 세탁물을 투입한 후에 건조를 시켰을 때에는 보통 가장 잘 마르는 세탁물 기준으로 최대 건조 용량을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반 의류 제품을 투입해서 건조했을 때는 건조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제품별로 건조 시간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나고 에너지 소비량도 최대 1.6배 다를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우선 미니 건조기도 중대형처럼 표준 건조 용량으로 표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유효기간이 다 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사 갈 땐 원래 살던 동네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 앞두고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순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지지 정당에 따라서 엇갈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단하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지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잇따른 외부 행보를 이어가며 내년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YTN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도움이 될 거다 42%, 도움되지 않을 거다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도움될 거라며 한 장관 역할론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64%는 여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며 한 장관 출마에 반사 이익을 바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24%가 지지할 뜻이 있다고 답했고 6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지 응답은 호남에서 38%, 대구 경북에선 31%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거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2%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등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가 적절한 요구다, 36%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 민주당이 36%로 지난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 투표할 정당도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 선거란 취지의 응답이 석 달째 더 많게 나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달 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특정 단체 영향력이 강해질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연말 전국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쌍특검법 추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9%, 적절하지 않다는 28%로 긍정적 답변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64%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8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47%가 적절하다, 36%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한 달 전 조사 때와 같은 30%였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6%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경찰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아무리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유인데 일선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또 리포트에 미처 담지 못한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 12월 근무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 치안 활동과 집회 시위가 많아 초과 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2달 동안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 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 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 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 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 초과 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2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이렇게 전례 없던 경찰청의 연말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을 놓고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선에서는 처우에서는 뒷전인 채 현장 인력 강화만 외친 결과가 초과 근무 수당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을 놓고 현장에선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들은 남은 2달 동안 일해도 초과 근무를 해도 일부만 돈으로 받게 됩니다. 네. 지침은 경찰청이 내렸지만 근무자마다 얼마까지 초과 근무할 수 있는지 세부 기준은 일선 경찰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기본 근무만 해도 기준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교대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침을 전파하면서 덧붙인 설명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하면 별도로 마련한 예비분을 써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예비분은 교대 근무자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은 교대 근무자는 초과 근무가 몇 시간이 됐든 피해가 없도록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각 시, 도 경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각 시도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파한 공문에는 한 달에 특정 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나머지는 휴가로 적립된다고 돼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도 있고 애들 학비도 있고 다 계획이 있는데 그 돈 못 주니 휴가 저축하고 휴가 가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초과한 시간은 휴가로 적립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마음 편히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휴가로 적립하는 것 반기는 경찰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화하고 직접 만나본 현장의 경찰관들은 이게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내부망에도 나오는데 네. 내가 휴가를 가면 누군가는 대신 근무를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동료가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미안해서 있는 연가도 다 못 쓰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초과 근무 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제도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네, 아까 지구대 경찰관 인터뷰를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아이들 학비도 있고 다 계획이 있는데 어이없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초과 근무 수당뿐 아니라 출장비도 잘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이 수당뿐만 아니라 출장비 역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위급 경찰관 1명의 지난달 출장여비 신청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경찰관은 2차례 출장을 나갔고 원래 15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입금된 돈은 8만 1,000원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출장비 지급이 어려운 현실은 모든 경찰관에게 해당하는 공통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 역시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처럼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10월 달부터는요, 경찰 출장비 지급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뭐 한 달에 한 4-5번 정도 출장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교통비조차를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네. 자, 출장비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교통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지금 없길래 일한 만큼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경찰은 일선 현장에 경찰 투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수당이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이후에 경찰관 현장 투입은 늘었습니다. 이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현장 투입이 특히 강조됐는데 잇따른 흉기, 난동과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때는 다중 밀집 지역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특별 순찰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근무 수당이 올해 얼마나 부족한지 물어봤는데요. 경찰청은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올해 약 1조 3천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초과 근무 수당이 많이 지출된 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초과 근무 수당은 전년도보다 14억이 늘어난 반면에 석 달 전, 그러니까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이미 지출된 돈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79억 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종합경찰청은 내년 초과 근무 수당은 부족하지 않게 많이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역시 구체적 수치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증액을 신청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예. 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장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예측하지 못했고 또 왜 갑자기 지침을 내렸는지 부분입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마련해야지 운영의 실패를 왜 13만 경찰관에게 돌리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또 이 정도면 경찰청이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서 사전 안내 없이 이번 달 통보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자면 일은 많은데 예산은 적게 배정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부족 외에도 경찰 인건비 자체가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주는 대목은 또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초과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찰관의 현장 투입이 늘어난 것도 맞지만 또 명예퇴직 신청을 더 받기 어려울 만큼 인건비 여유 재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다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찰관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올해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과 지난해를 포함해서 과거에는 신청하면 모두 받아들여졌던 상황이라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올해 9월에는 113명이 반려됐습니다. 원래 경찰청은 명예퇴직금 부족분 일부를 인건비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즉 퇴사하겠다는 명예퇴직 희망자와 현장 경찰관 투입으로 초과 근무 시간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 돈이 부족해진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찰의 현장 배치는 강조하면서 예산은 감축시키려다 보니 총체적인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 개개인에게는 생활비와 좀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또 우리 입장에선 우리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점을 우종훈 기자가 주목해서 취재한 것 같은데 자, 끝으로 리포트에 담지 못한 경찰관들의 현장 반응 좀 더 전해주시죠. 예, 현장에서는 그동안 묵혀져 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경찰 내부망에는 고위직은 여행을 갔을지 모르지만 하위직 교대 근무자는 휴가를 갔을 때 대신 근무를 설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거나 교대 근무자는 대체 인력이 없고 또 수사와 형사과 근무자는 고소 고발이나 갑자기 발생하는 변사 사건 때문에 초과 근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마른 행주를 짜내는 지경이 됐다는 한 경찰관의 말처럼 각종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선 예산 부족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는 대목도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회부 오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왕실 근위대 사열과 예포, 또 황금마차 행진 등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영국 의회에선 영어 연설로 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영국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까지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함께 환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자신을 선택한 찰스 3세 국왕과 반갑게 인사하고 나란히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아리랑과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차 행진,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김건희 여사가 카밀라 왕비와 나란히 왕실의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까지 10분을 달렸습니다. 1년에 딱 2차례만 국빈을 부르는 영국 왕실답게 품격 있는 대접이 돋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국빈 오찬에 이어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쓴 편지 같은 우리나라와 관계된 왕실 소장품도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 우정을 제목으로 한국전쟁에 8만 명을 파병한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가 될 미래까지 한영 관계를 영어 연설에 담았습니다.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비와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역에 잇따라 헌화하며 우리와 영국이 혈맹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핵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을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도 채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자유와 연대로 풀이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 북한이 도발에 나서자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NSC 상임위 회의를 주관하며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가 이미 예고돼 대통령실 차원의 사전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던 만큼 모든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성대한 환영 속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찰스 3세 국왕과의 오찬이 진행되고 있던 시각,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영국 의회 연설을 마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존폐기로에 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이후 NSC 상임위의 효력 정지 추진 발표에 이어 임시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 윤 대통령 재가까지 모든 절차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국빈 방문 때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이미 제기됐던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사전 준비는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에 앞서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군 당국을 통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군사안보 협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orea stands united with the United Kingdo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ght against illegal aggression and provocations. We will uphold established norms and international order. 9.19 효력정지로 즉각 맞대응에 나선 윤 대통령. 핵심 우방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 5조 5천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 최고 경영자가 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penalties we have ever obtained from a corporate defendant in a criminal matter. The Justice Department is also imposing a monitorship as well as reporting requirements on Binance as part of today's resolution.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과의 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지 않아 총 166만여 건, 7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 우리 돈 5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마스나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단체를 비롯해 마약 중개상 등 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hat includes transactions associated with terrorist groups like Hamas's Al-Qassam brigades, Palestinian Islamic Jihad, Al-Qaeda, and ISIS. 이번 합의에 따라 자오 최고 경영자는 CEO직에서 사임하고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철퇴를 맞으면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경향신문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향신문 이모 기자는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불법 대출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기자를 비롯한 경향신문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최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그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판교에 있는 카카오그룹의 일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향해서 휴대전화를 던지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마무리 투수 김재윤과 4년간 계약금 20억 원, 연봉 합계 28억 원 등 최대 총액 58억 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재윤은 최근까지 KT에서 뛰면서 3시즌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달성한 KBO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내야수 최주환과 노장 김강민도 팀을 옮깁니다. 최주환은 4년 만에 부활의 비공개로 열린 KBO 2차 드래프트에서 키움의 전체 1순위로 뽑혔고 42살의 노장 김강민은 한화의 4라운드에서 지명돼 SSG를 떠나게 됐습니다.
KBO 총회는 만장일치로 허구현 현 총재를 제25대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허구현 총재 임기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프로야구 LG는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조건부 승낙했습니다. LG는 고우석이 비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빅리그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MLB 구단이 제시하는 이적료 수준을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낮 동안 날이 포근했죠. 온화한 날씨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예년보다 무려 8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에는 눈 대신 약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에 많게는 5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서쪽에서 있던 미세먼지가 이동하면서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의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내일은 해안가의 바람까지 무척 강한 만큼 화재 예방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에서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에서는 12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